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태풍 하이선이 제가 있는 곳에 9시쯤에 도착한다고 해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 태풍이 바로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갔는지 큰 피해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벌써 올해 태풍이 세 번째인데 또 태풍이 온다는 얘기도 들리고 날씨가 예전 같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이렇게 바뀐 지 몇 년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기후가 몇 년 상간으로 급격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환경 파괴에 따른 기후 온난화 때문인 모양인데 우리 개인이 환경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큰 차원의 국가 단위라든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나서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향에서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의에 대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87의 2조에 신설될 예정이고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등이라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 지분애탁증권으로 즉 자본시장법이 아니면 해당이 없는 것이 되겠죠.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 지분애탁에 따른 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주식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 등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9조 21항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및 부동산투자신탁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은 집합투자증권으로 과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주식 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채권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 증권애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지분증권이 아니고 채무증권입니다. 빚을 주고 그 빚에 대한 정서를 즉 증권을 받아서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채무증권입니다.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이 채권 등에는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와 조건부 자본증권,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생결합사채가 무엇인지, 조건부 자본증권이 무엇인지, 양도성 예금 증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생결합사채라는 것은 Derivatives Linked Bond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따로 분리한 형태가 파생결합사채입니다. 원래 사채라는 것은 원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증권,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과 힘으로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생결합사채라는 것은 이러한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따로 분리한 형태인 것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은 ELS와 DLS가 있습니다. ELS라는 것은 주가 연계증권으로서 Equity Linked Securities 이고 파생결합증권은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입니다. 말 그대로 보면은 Securities, 증권에 연계된 주식, 주가 이런 뜻이고 증권에 연계된 파생상품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주가 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은 이자율, 환율, 실물자산, 원자재, 날씨, 파산 발생 여부 등 다양한 기초자산 가격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이 이자율이 5%에서 7% 사이에
유지가 된다 했을 때에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실물자산 환율도 마찬가지고 실물자산의 가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사이에서 움직이면 그 약정된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특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약정된 수익을 얻는 상품을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안에는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파생결합사채인 것입니다.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기초자산이 주가, 주식이랄지 주가지수 등에 연계된 주가연계형 파생결합사채가 있고, 즉 Equity Linked Bond가 되겠습니다. 기타 파생결합사채 Derivative Linked Bond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LB는 주식,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 DLB는 이자, 원자재, 신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입니다. E는 Equity, 주식, D는 Derivatives, 파생, 이런 이자율, 원자재, 신용 등을 기초로 자산으로 한 상품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원금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ELB나 DLB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조건부 자본증권이라는 것은 Contingent Convertible Bond라고 하는데, Convertible이라는 것은 전환 가능한 이런 뜻이죠. Contingent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런 말이고,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환이 가능한 채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자본증권이라 하고, 유사시에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요. Certificated Deposit. Certificated 하는 것은 보증이 되는, 보장하는 이런 뜻이죠. 보장하는 예금, Deposit. 즉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식의 정기예금으로 원래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실명을 포기하여야 하지만, 양도성 예금증서는 무기명 방식 예금이며 최종적으로 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금융거래일 때만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증서이죠. 증서를 직접 넘기는 경우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번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중에서도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입니다. 소득세법 87의 3조로 이제 신설될 것이고, 이 공익신탁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이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공익신탁 이익이라는 것은 공익에 사용하도록 신탁된, 즉 맡겨진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이것은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이 되고, 두 번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선고에 따라 해체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이다. 즉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금융투자소득세에도 감면세액이 있는데 소득세법 87의 4조에 신설될 것이고, 감면액은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전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곱하기를 감면 대상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공제가 된 거는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5를 차감한 금액을 나누기 하기를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한 것에다 감면율을 곱하면 이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면율은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기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합해서 5천만 원 기본공제, 또 다른 기타 금융투자 소득은 합해서 250만 원을 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F번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소득세법 87의 5조에 신설될 것이고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왜냐하면 이 각각이 세율도 틀리고 계산 방식도 다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에서 금융투자소득 금액 마이너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에서 다시 금융투자 이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은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다시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금융투자 이월 결손금을 차감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투자소득 금액 마이너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계산할 때에는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금액, 요거는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이라 했죠. 기타 금융투자 소득을 이거는 기본공제가 250만 원을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분하여 계산해서 합산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 이월 결손금은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각 과세기간 5년이라는 직전 5개년이니까 당해년도 말고 그 전 해부로부터 소급해서 5개년까지의 발생 결손금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결손금을 차감한다는 것은 당연히 당해년도는 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이 5개년은 직전 5개년이 되겠죠.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물론 그 5개년 동안에도 이익이 발생하여 그 직전 5개년 결손금이 차감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도 남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공제되지 않는 금액, 즉 2월 결손금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 다음에 결정, 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계산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87의 6조에 신설될 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는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은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해서 구합니다. 감면세액은 위에서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 세액 감면,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은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여기에서 산출된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더해서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적용시기는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H번에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87의 7조 신설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어떤 것들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주식 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 지분애탁증권으로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이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위에서 마찬가지로 보았고,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 4조 6항의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그 타인이라는 것은 다른 투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의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타인과 투자자니까 투자자는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겠죠. 아마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호외의 기준에, 즉 미국 판례에 따라서 나온 개념인데, 첫 번째 이익을 기대하고, 두 번째 공동사업에, 세 번째 금전 등을 투자하고, 네 번째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네티즌 펀드에 대한 지분, 피라미드형 거래 등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입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것. 어제도 살펴봤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서법 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의 환매 양도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국내외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4조 7항 ELW를 포함하는 그러한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됩니다. ELW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LW라는 것은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하는데 Equity Linked Warrant입니다. 워런트라는 것은 보장하는 워런트 정서에 연계된 주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식 워런트 증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 또는 금전을 수수하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다. 특정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만기 3개월 후에 사전에 정한 가격, 행사가격 예 10만원으로 정했다 하면 그것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그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서 만기 3개월 후에 행사가격 10만원보다 가격이 높다면 이득을 본 것이고 가격이 낮다면 손실을 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한 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결정되는 상품이 ELW, Equity Linked Warrant입니다. 주식 워런트 증권은 콜 워런트가 있고 풋 워런트가 있는데, 콜 워런트는 기초자산을 권리 행사 가격으로 발행자로부터 인수하거나, 콜이라는 것은 매수한다, 인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차액, 그 만기 결제가액에서 권리 행사 가격, 요 차액이라는 것은 이익이나 손실을 말하는 거죠. 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입니다.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다. 즉 행사 가격이 10만원이라면 행사 시점의 가격이 10만원보다 비싸다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되고, 풋 워런트는 기초자산을 권리 행사 가격으로 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즉 팔거나 그 차액을 파니까 이제 내가 수령을 하는 것이죠.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로서 기초자산의 가격이, 즉 내가 팔 시점에 가격이 상승해야 파는 거니까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풋 워런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구분은 현행, 이자 배당, 양도소득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 그대로 변동 없이 과세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파생상품 자본시장법 5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대인데, 이 자본시장법 5조라는 것은 파생상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5조, 이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법을 폐지 및 통합해 법체계를 개편한 법률로서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효율성 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파생상품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 증권 소득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87의 9조, 소득세법 87의 10조, 소득세법 87의 11조, 소득세법 87조의 12조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식 등 소득금액은 주식 등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 됩니다. 채권 등 소득금액은 채권 등 양도가액에서 보유기간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 됩니다. 채권 등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보유기간 이자를 차감한 채권 등 양도가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채권 등 소득금액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투자계약증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위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됩니다. 적용 시기는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K번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의 필요경비 계산식입니다. 소득세법 87의 13조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 소득의 필요경비는 1번, 2번, 3번을 합한 금액인데 1번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서 곱하기 하기를 1번은 취득가액을 말하는데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주식의 경우에는 이동평균법, 채권의 경우에는 개별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2번은 자본적 지출액을 말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 이후의 소송 비용 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양도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 소득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의제 취득가액 도입 항목이 있는데요. 의제 취득가액의 대상은 2022년까지 비과세되는 투자증권 소득은 2022년까지는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액주주 국내 상장주식이 비과세되고 소액주주가 KOTC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입니다. 를 통해서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은 2022년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2022년도에까지는 비과세니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22년 말까지는 다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제 취득가액은
이 둘 중에 큰 가액을 하는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료일의 가액 중에서 단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그 전에 매매가 없는 날, 종료일부터 매매가 있는 날의 가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정 이유는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법 시행 직전 대규모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 취득가액의 규정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2020년도에 아무래도 실제 취득가액보다는 202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격이 높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양도차익이 발생할 거니까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2022년에는 비과세가 되니까 2022년까지는 일단은 팔 것입니다. 팔고 다시 산다면은 새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이 될 것이니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올리겠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을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의제 취득가액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아입은 필요경비 계산 특례입니다. 소득세법 87의 14조에 신설될 예정이고 배우자로부터 정려받은 주식 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입니다. 요건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정려받는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려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려를 받았을 경우에 5년 이내에 양도하면 2월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5년, 주식의 경우에는 1년이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정려받을 때에는 이 취득가액을 평가를 높이 해서 취득가액을 올렸다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이 얻게 됩니다. 또 배우자로부터는 6억까지는 정려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자에게 정려를 했다가 다시 1년 이내에 파는 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려세 필요경비 산입, 정려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정려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 정려세 납부세액은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필요경비에 산입해 주겠다. 기납부세액 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산입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특례를 적용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오히려 정려자의 당초 취득가액이 정려받을 시점의 취득가액보다 크다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거니까 그때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상속 공제가 적용된 주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 특례입니다. 그때의 취득가액은 1번과 2번을 합해서 구하는데 1번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곱하기 가압상속 공제 적용률, 그러니까 가압상속을 받으면서 공제받은 율만큼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하고 그 위에는 상속을 받으면서 취득을 한 거니까 가압상속 공제 적용률을 차감한 비율만큼은 이 상속 개시일의 자산가액으로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개정 이유는 배우자 정려를 통한 조세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적용 시기는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번입니다. M항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87의 15조, 87의 16조, 87의 17조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은 1번과 2번의 합계입니다. 1번은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이거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나누어주는 금액이죠.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완전히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과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세전환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2020년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런 비과세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입니다.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회수한 금전의 가액, 지급한 금전의 가액 및 보수,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선물, 선도, 서합, 옵션에 대해 계약시 약정한 금액, 약정가액, 최종 결제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그 다음에 적용시기는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N항 기준시가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87의 18조에 신설될 예정이고요. 기준시가 계산방법, 상장주식은 상정세법 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정법 63조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대한 법 규정입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 다음에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채무증권은 상정세법 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수익증권은 상정세법 6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정세법 65조는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준시가를 산정을 하고 적용시기는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